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갈퉁 선생님의 평화에 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퉁 선생님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피소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에피소드 1인데, 자, 가은이는 5년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가은이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가은이가 살고 있는 이 국가는 흑인이 백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은이는 흑인이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백인입니다. 이 국가의 흑백 분리 정책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과 사랑을 나누거나 결혼할 수 없어요. 통행권이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흑인은 체포되기도 합니다. 백인과 공중 화장실을 함께 사용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백인은 우수한 시설과 선생님이 갖추어진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흑인은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결국 흑백 분리 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인종이 다른 연인들 사이에 직면하고 있는 어, 문제, 긴장감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에피소드였고, 자, 두 번째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자, 수지는 오랫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반대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어요. 아니,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살고 있는 국가는 명예살인이라는 문화가 만연하지요. 즉,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면 가족 구성원은 그 행위를 한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이 국가에서 명예살인 문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은 관습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화, 즉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만약 수지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이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연인 관계를 두려워하는 수지의 이야기였고,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자, 지금 가은이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저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봅니다. 물론 가은이가 살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은이의 삶은 평화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평화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통념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대포, 총 이런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가 오고 가지 않으면, 즉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과연 평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셈이죠. 이어서 갈통께서 세보미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먼저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그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물리적 폭력과 험악한 욕설이나 비난을 쏟아붓는 이 언어적 폭력 역시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욕설과 언쟁 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총이나 칼로 살해한다고 합시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직접적 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먼저 갈tung 선생님께서는 이 폭력의 개념 관련하여 직접적 폭력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이 바로 직접적 폭력에 해당하는데, 직접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음, 폭력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 역시 직접적 폭력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앞선 에피소드에서 현재 가은이와 수지는 수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직접적 폭력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즉 가은이와 수지가 어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력 충돌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혹은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건 아니죠. 자, 이어서 갈동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 폭력만을 우리가 폭력으로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협소한 폭력 개념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그리고 이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 가능성으로서의 나와 실제적으로 실현된 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요. 자, 나아가서 우리는 그 간극을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간극을 좁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폭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식적 통념과는 달리 이 갈통 선생님은 직접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까지도 우리는 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 잠재적 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 나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인. 자, 그러니 현재 이 수지의 경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로 인해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간이 역시 흑백 분리와 관련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은이 역시 남자친구와 원만한 연인 사이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즉, 즉 가은이와 수지 모두 흑백 분리 정책 그리고 명예산입이라고 하는 제도적 이런 관습적으로 이런 제도와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건 역시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흑백 분리 정책으로 차별받는 가은이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국가는 불공정과 차별이 만연하는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로 인해 가은이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억압받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현재 흑백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은이는 자신의 이 잠재 가능성, 즉 남자친구와 원만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이건 역시 갈통 선생님의 폭력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폭력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자, 가은이는 구조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잠재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불공정한 사회 구조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지요. 특히 구조적 폭력은 추상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 폭력처럼 그 실체를 명확히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제도는 각종 차별, 정치적 독재, 빈곤과 굶주림을 조장하고 강화합니다. 결국 제도권 안의 삶에 갇혀 일상을 보내는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은이는 과연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갈통 선생님의 입장은 그렇다. 왜냐하면 흑백 분리라고 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 즉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지요.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서 가은이는 현재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tung 선생님이 견해에 따르면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사회 구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이건 역시 폭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유형의 폭력을 구조적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적 폭력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직접적 폭력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직접적 폭력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어, 오랫동안 이 살아오다 보면 그 법과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차별, 정치적 독재, 빈곤과 굶주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 상황에서는 가은이의 경우 흑백 분리와 관련한 이러한 불공정한 음, 법과 제도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 살다 보면 흑인의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백인 역시 그러한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흑인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의 힘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제도적 시스템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되고,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제도적 시스템에 물들기 때문에 어, 그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결국 어떠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불공정한 법과 제도로 인해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 이것 역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갈tung 선생님은 구조적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갈tung 선생님께서 직접적 폭력의 이면에는 구조적 폭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는 직접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앞서 예를 든 그 에피소드에 등장한 국가처럼 어떤 사회가 법적 제도를 통해 백인을 우대하고 흑인과 같은 소수 인종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백인은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짓거리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백인은 흑인을 학대하는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자, 물론 어떤 사회에서 한 명의 백인만이 흑인을 폭행하고 차별한다면 문제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조직적이며 합법적으로 흑인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한다면 모든 백인은 흑인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폭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셈이지요. 자, 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 사이에는 면밀한 관련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은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흑백 분리와 관련한 법률, 이러한 것들은 구조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 시스템의 불공정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잠재성을 가로막는, 그로 인해서 차별, 착취가 발생하는 그러한 폭력이 바로 구조적 폭력인데, 이 구조적 폭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 구조적 폭력 하에서, 즉 불공정한 법 제도 시스템 하에서 오랫동안 이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
백인은 그러한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흑인 역시 그러한 시스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흑백 분리와 관련한 정책을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인이 흑인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심지어 그 흑인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 즉 직접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요. 만약 한 명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제도라는 시스템 하에서 모든 백인들이 그렇게 흑인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짓거리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구조적 폭력이 결국은 물리적, 언어적 폭력, 즉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의식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 사이의 긴밀성은 나치 요원인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저지른 만행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자,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대인 학살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웁니다. 아이히만의 법적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법에 따라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낸 후 가스실에서 학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히틀러의 명령인 법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셈이죠. 결국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이 자리 잡으면 직접적 폭력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 폭력은 법과 제도적 시스템, 불공정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착취, 빈곤, 정치적 억압 이러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식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의식하기가. 즉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적 폭력 하에서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마치 그 구조적 폭력 하에서 사는 그 구조적 폭력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적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구조적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구조적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히만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에게 당신 왜 그렇게 아무런 반성 없이 성찰 없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에 따랐느냐 이렇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법정에서 신문을 하니 이 아이히만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신은 법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준법 정신이 철저한 한 개인을 왜 이렇게 신문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법에 충실히 따랐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시스템에 충분히 따랐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구조적 폭력이라는 시스템에 갇히게 되면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 구조적 폭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서 이 구조적 폭력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적 폭력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죠. 그러니 이 구조적 폭력의 은밀성, 그리고 구조적 폭력이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 구조적 폭력이라는 시스템에 물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구조적 폭력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적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 폭력은 거대한 시스템 하에서 그 시스템에 거의 세뇌당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적 폭력에 갇히게 되면 그 구조적 폭력은 결국은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지의 에피소드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현재 수지는 누군가로부터 직접 폭행이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국의 문화적 관습인 명예살인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폭력에 대한 갈통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할 때 수지는 사실상 폭력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문화로 인해 수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 파트에서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문화적 폭력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이 문화적 폭력은 바로 수지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서 연인과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이제 연인과의 사랑을 실현할 잠재 가능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문화적 관습, 이렇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문화적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갈통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직접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저는 상징적 형식을 통해 인간의 잠재 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역시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문화적 폭력이 가능합니다. 종교, 예술, 교육, 대중매체 등의 문화는 상징체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상징체계는 언어, 몸짓, 멜로디 등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적 폭력의 실체는 상징체계입니다. 상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종교, 예술, 교육,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상징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기호를 통해서, 그 추상적인 기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요. 종교는 신, 그리고 예술은 다양한 멜로디, 몸짓, 그리고 교육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대중매체는 이 다양한 이 영상, 음악, 이런 기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상징 체계를 그 상징 체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인간의 잠재 가능성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어서 그런데 문화적 폭력 상황에서 상징 체계로서의 문화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징 체계를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치를 세뇌당하면 우리는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결국 문화적 폭력은 모든 폭력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합당하게 보이도록 세뇌합니다. 그 결과 대중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곳곳에 문화적 폭력이 스며듭니다. 자, 이 문화적 폭력은 이 상징 체계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 체계가 건전한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착취, 억압을 당연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메시지에 끊임없이 이 접촉하고 있는 이 대중은 그 메시지에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별, 착취, 억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문화적 폭력에 세뇌를 당하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고 그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이 정당화되니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나 성찰 이런 것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은 열등하다, 유대인은 천박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차별하는 제도와 법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직접적 폭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즉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는 상징적 메시지는 결국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제도로서의 구조적 폭력과 그리고 그 차별과 억압의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화적 폭력은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 악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tun께서 동의합니다. 특히 권력기관과 권력기관과 그 수장 그리고 어용 지식인이 야합하여 문화적 폭력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문화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기관과 결탁한 지식인은 종교, 예술, 교육, 대중매체 등을 독재자를 신격화하고 찬양하는 조작물로 변질시키지요. 그 결과 대중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서 비롯하는 직접적 폭력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대중은 부조리한 일상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제기하지 않도록 세뇌를 당한 셈이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문화적 폭력은 차별, 억압, 착취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상징적 기호를 통해서 대중에게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고 대중은 그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권력기관의 수장과 어용지식인은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힘을 악용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자신의 독재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합니다. 즉 문화라고 하는 상징적 기호에 상징 체계에다 독재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그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대중에게 세뇌를 하여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문화를 악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문화적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문화적 폭력에 노출되면 대중은 세뇌를 당하여서 부조리한 구조적,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아이히만의 경우도 유대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동되고 그 결과 어, 자신이 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는 그 제도와 그리고 삭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 비판을 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했지요. 자, 그래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